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회보장론을 강의하고 있는 김상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사회보장제도의 어떤 이념과 이론, 논쟁, 거기에 대해서 다뤄보는 두 번째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 그리고 사회보장제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죠. 처음에는 복지 자체를 민영화하는 것에 대한 이슈에서부터 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사회보험, 네 가지의 사회보험이 이걸 민영화했을 때와 또 이제 국영화했을 때의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어떤 관점에서 사회보험을 바라보는가, 그리고 우리가 사회보험에 기대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 그 입장이 좀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사회적 위험을 이제 예방하고 거기에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이제 보장해 줌으로써 인간의 권리를 좀 유지하고 일반적인 생활을 계속 가능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어쩌면 국영화가 훨씬 더 유리한 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민영화 했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경제성장 또는 경제적 효율성,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민영화하는 것이 어쨌든 서비스의 질의 향상, 효율성의 증가적인 차원에서는 분명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있겠죠. 다만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배웠었던 것처럼 사회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원리와 원칙을 생각을 해보면 어쩌면 국영화하는 것이 더 맞는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런 권리, 인간의 생활,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보장을 중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라고 하면 사회보험은 국영화하는 것이 올바르다 또는 좋다, 유리하다 라는 입장에서 이것들을 바라보려고 하고 여기에 대한 논리를 좀 주장하고 펼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실리적으로 느끼고 고민하는 것들을 나눠볼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시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해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그 사회보장제도가 이제 발전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 많은 요인들과 그리고 이념과 이론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사회보장제도가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이제 변화되게 되었고 또 발달하게 되었는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제도가 이제 발전하게 된 데는 계몽주의가 첫 번째 초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 서유럽에서 일어난 이제 사상과 문화 운동이죠. 어떤 민중의 이제 부족함, 민족의 어리숙하고 무지함, 이런 것들을 이제 깨우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운동이었던 거죠.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간의 존엄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 통해서 이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또 평등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강조되기 시작했죠. 인간의 존엄성이 강조가 되면서 당연히 이제 느껴지는 많은 이제 불평감들 또는 불평등의 결과들,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고요. 이것들을 통해서 빈민 계급 또는 빈곤한 사람들의 발생이 우리에게 문제시되고 이것 자체가 어떤 부적절한 결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인식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게 되었고요. 사회복지가 발달하게 되고 사회보장제도가 출현하는데 큰 배경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몽주의를 시작으로 사회복지와 사회보장제도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은 사회주의입니다. 우리가 수업하던 중에도 사회주의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우리가 경제체제를 논할 때 이 극단에 있는 것을 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구분을 하는데, 지난 시간 질문에서 그러면 우리가 뭐 복지를 지향한다고 하면 경제체제를 사회주의까지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오랜 시간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또 경제성장, 우수한 형태의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결과를 내왔기 때문에 사회주의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는 또 이제 남북 간의 전쟁이 있었고 여전히 분단의 어떤 현실을 마주한 국민으로서 사회주의에 대한 반감까지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출발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사회주의의 핵심은 부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돈을 만드는 어떠한 생산 수단이 있다라는 거죠. 뭔가 노동력 말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무엇을 생산해내는 어떤 생산의 수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공장이 될 수 있겠죠. 부동산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정보 가능하고요. 농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들을 활용해서 부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생산 수단인데, 사회주의의 출발은 이런 생산 수단이 이미 예전부터 사유화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신분 제도가 있고 또 왕과 귀족으로 구분되었던 시대에 나눠져 있던 생산 수단의 어떤 독점적 체계, 이것들이 문제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귀족층이 산업혁명화 되면서 농지가 어떤 그 양모 또는 공장 부지 등으로 변화되게 되면서 생산 수단을 소유하게 되었죠. 물론 그 중에서는 조금 사회 격동기에서 적절한 투자와 사업을 통해 생산 수단을 사유화한 사람도 있겠죠. 어찌됐든 초기에 그 시기를 지나고 난 뒤에는 이미 사유화되어 있는 생산 수단이 지속적으로 세습되고 대물림되는 경향이었던 거죠. 아무리 노동을 해도 생산 수단이 없는 사람은 부가 축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회 구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다 라는 것에서 출발을 했다는 거죠. 다만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다 라고 비판의식을 가졌던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프롤레탈리아,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들이 지속적인 압박, 핍박, 또 비인권적인 생활의 유지가 되면서 사실은 거기에 대한 분노의식과 불평등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은 거죠. 이런 것들을 수평적으로 나누고 생산수단을 나누고 부를 함께 소유하자라고 하는 맥락으로 추진되는 것이, 또는 주장되었던 것이 사회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수단을 사회화한다. 국가나 사회가 생산수단을 소유한다. 그리고 노동의 바탕을 둔 노동하는 사람들이 일정한 노동량과 거기에 맞는 공정한 형태의 배분을 통해서 평등한 세계를 만들어간다. 그리고 국민 경제의 계획적, 조직적 관리를 주장하는 거죠.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경제를 계획하고 조직하는 것을 좀 올바른 방향이라고 두었던 겁니다. 이러한 형태의 사회주의가 프롤레타리아들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 좀 만연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죠. 노동자 계급들이 지금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유화하고 있는 생산 수단을 뺏어가고 나눠 가지려고 하는구나 하고 있는 위기의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들이 생산 수단을 나눠주기보다는 너무 흥분하지 마. 너희들의 생활과 또 너희들의
인권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화를 해줄게. 이렇게 전체적인 반감과 불안과 요구사항들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럽고 불안한 어떤 그 사회적 격변을 잠재시키기 위한 통제 수단으로 사회보험제도를 투입했다라는 거죠. 이런 차원이 사회주의의 확산,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사실은 사회보장제도를 출현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주의가 좀 우려가 많이 되고 너무 급진적이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들을 점차 조금 더 완화시킨 형태의 어떤 이념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사회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생산수단을 사유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의 독재를 부정하는 것, 이게 중요한 내용인 거죠. 노동자 계급이 정치적 영향력과 권력을 확보한다. 이것은 좀 반대했다라는 겁니다. 무력적인 시위 반대하고요. 프롤레타리아들이 일방적으로 정권을 가져가는 것도 반대를 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을 통해서 쟁취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뺏고 갈취하고 무력적인 혁명이 굉장히 의미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이런 전복적인 형태의 혁명이 아니고서는 기존의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없다라고 했던 거죠. 이런 맥락이 사실은 레닌, 그리고 마오쩌둥, 그리고 마르크스, 이렇게 스탈린도 마찬가지죠. 이런 형태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채택했던 방식이고, 이들이 정권을 장악한 방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회민주주의는 이러한 형태의 방식은 반대를 했습니다.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의미가 있다는 것은 찬성을 했지만, 폭력적인 혁명과 프롤레타리아들의 독점은 반대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담합하고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사회주의를 실현하자 하는 방향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국민들의 의지와 반향과 바람들을 등에 지고 의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경제체제를 사회주의 형태로 가져가자라고 하는 맥락이 사회민주주의의 맥락이고, 점진적으로 실행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페이비언 사회주의 또는 페이비언이즘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좀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엄청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이거는 전복적인 것이 아니고 폭력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합의를 통해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생산수단을 사유해 나갔던 거죠. 그렇게 점차 국민들이 평등한 형태의 생활을 유지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이해하고 있는 여러가지 이제 유럽, 서유럽 국가들이 좀 안정적인 어떤 복지국가를 실현하는데 큰 맥락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을 통해서 사회주의가 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도 확대되었다는 거죠. 꼭 유럽에서만 이러한 맥락에서 이제 사회주의와 함께 사회민주주의, 그 다음에 복지제도의 발전으로 간 것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일부의 제도를 가지고 옴으로써 경제성장에 도움을 준 형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쪽에서 배웠겠지만 케인즈의 이론이죠. 케인즈의 유효 수요 정책 이론에 의하면 이제 실업이
전체적으로 막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국가 경기가 침체된다는 거죠. 이러한 침체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복지를 전면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는 이슈를 가지고 온 겁니다. 수요, 유효한 성태의 수요를 확대한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사실 대공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미국이 경제 위기를 경험하게 되죠. 이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생산품도 많고 여러 가지 국가적인 에너지와 역량도 많지만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점차 침체되고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경제 발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수요, 소비 지출 패턴을 더 활성화시키는 게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 반임 대신 시장의 전체적인 경제 체제를 맡기는 것 대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유효 수요 이론과 그리고 승수 이론 요것들을 통해서 투자의 양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의 몇 배로 소득 또는 산출량이 증가한다. 우리가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소득과 산출량이 는다라는 것을 토대로 국민들에게 또는 빈곤한 사람들에게 소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투자를 하자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급여를 제공하고 반면에 이제 법인과 기업처럼 많은 소득을 얻는 사람들에게서는 훨씬 더 많은 조세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을 했던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소득 재분배 효과가 일어나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통해서 이 평등이라는 구조보다는 요거를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요걸 토대로 사실은 새로운 형태의 경기 부흥을 일으켜냈죠. 다만 다시 5.11 쇼크를 통해서 경제 위기가 오기는 했지만 그 한 30년 상간의 시간 동안에는 꽤 많은 경제 성장을 이뤄낸 것이 사실입니다. 대공황 상태를 벗어난 어떤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석유 파동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다시금 세계 경기가 침체되게 됩니다. 이때는 더 큰 이제 복지의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복지 예산과 복지 정책을 통해서 많은 비용들을 이미 빈곤층들에게 주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겨우 경기를 안정화시켰는데 석유 파동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세계 경기가 다시 침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이제 다시 없는 재정을 복지비로 지출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그래도 자원품, 생산품이 많았습니다. 많았던 생산품이 소비가 되지 않아서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하면 지금은 전체적인 세계 경기가 문제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복지 비용을 이들에게 빈곤층에게 돈을 줘봤자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세계 복지 제도가 굉장히 다시금 침체되거나 쇠퇴되거나 퇴보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케인즈의 유효 수요 정책을 비판하게 되고 다시 자유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 경쟁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게 자유주의에서 이제 케인즈주의, 다음 신자유주의로 이제 전환되게 되는 시기를 만드는 게 되죠. 그래서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부는 이제 화폐를 생산하는 것 등의 정도만 최소한으로 이제 관여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시장이 알아서 한다라고 봤습니다. 사회복지는 예전에는 빈곤층에게 최대한 많은 형태를 이제 제공을 함으로써 다시 시장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하는 것이었으면 이제는 시장 경제에서 좀 적응이 어려운 아주 일부의 사람들, 장애인이나 뭐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만 사회복지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인권 개념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견고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또 복지 정책이 이미 많이 지원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철회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였겠죠.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복지가 축소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노동자 계층의 정치적인 영향력과 신장이 사회보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앞서 우리가 사회보장제도가 발전되게 되는 여러가지 이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이론들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은 특히 이제 자유주의, 그러니까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력과 어떤 그 가치를 신뢰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경제 상태가 복지 제도의 존립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이, 이런 요인들이 사회 보장의 발전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요것처럼 사회보장제도의 이제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요 몇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복지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되었는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요인입니다. 19세기 후반엔 노동자 계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높아졌습니다.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공제조합이 활성화되게 되고, 그러니까 산업군 또는 공장, 지역 단위의 노동자들의 어떤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커뮤니티가 확대되게 되면 정치적인 표심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노동자 계층이 영향력을 많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신장된 영향력은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의 권리를 성장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정치적 영향력이, 노동자 계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사회보험을 높여주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의사결정자가 되면 당연히 그들에게 유리한 것들을 선택하고, 또 그들이 실제로 그런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표심을 얻거나 어쩌면 사회의 안정화를 위해서 다른 입장의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사회보험 제도를 타협을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정치적 변화와 맥락을 통해서 사회보장제도가 또 확대되거나 발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자 중심의 정당의 탄생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는 노동자 계층이 정치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져가게 되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사회주의와 함께 평화적인 형태의 이제 사회민주주의가 정치 체계로 채택이 되면서 사회복지 영역이 아주 공식적으로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20세기 초에 선거권이 노동자에게 확대되면서 당연히 노동자 중심을, 노동자를 좀 지지하는 정당이 탄생하게 되었고, 노동자들은 이러한 형태의 의회 정치를 통해서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회민주당, 노동당, 사회민주당, 3인당, 이런 정당들이 유럽에서 나타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조금 국가의 어떤 정치 경제 체제로 통합하게 되는 거죠. 이것들이 실제로 이들의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더 윤택하고 좋은 형태의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이 정당들이 지지를 얻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 900년대 20세기 말, 20세기 중반, 20세기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오일 쇼크와 여러가지 어떤 석유 파동과
어떤 세계 경제의 침체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런 형태의 정당이 다시금 전복되게 되었지만, 그 전까지 지금에 있는 복지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는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경제적 요인입니다. 산업사회가 대두되면서 이런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먼저 이제 예전에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농민들이 노동자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직업의 선택의 자유를 얻기는 했지만 실업, 산업재해, 퇴직 등이 문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들에게 발생하기 시작했죠. 더욱이 경제의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면서 실업과 퇴직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현상에 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직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면서 생계의 어려움과 경기의 침체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사회적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지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대표적으로는 루즈벨트 대통령 등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이 국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공황은 전체적으로 미국의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는데 큰 의미를 두었는데요. 이제 자본주의 체제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경제적 위험을 빠뜨린다 하는 인식들을 자연스럽게 얻게 되었어요. 국민들과 지도자가 미국의 대공황을 통해 자본주의의 몰락을 실감했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꼭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실제로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해냈기 때문에 다른 후진국들도 이제 사회보장제도를 채택하기에 이르렀죠. 이렇게 중요한 형태의 대공황, 어떤 것이 문제였고 어떤 것이 주요 이슈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대전의 승리로 장식하며 유례없는 대호왕을 맞이한 미국은 어떤 산업이건 건드리는 족족 대성공을 이루고 있었어. 주식은 연이어 고점을 찍었고 돈을 번 사람들은 부동산을 사들이며 땅값도 미친듯이 오르게 되지. 하지만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미국의 악재가 다가오는데, 당시 미국은 전쟁을 치르며 국가의 온 산업을 전쟁에 집중했었거든. 특히 미국인의 약 25%가 농사를 지을 만큼 유럽에 팔 식량을 많이 생산하고 있었어.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 식량을 팔 곳이 없는 거야. 그렇게 공급은 과잉이지만 수요가 적어지며 농업인들이 돈을 못 벌게 되는데, 이런 농업의 몰락은 곧 미국의 몰락으로 이어지지.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연이어 고점을 찍던 증시는 갑자기 대폭락을 기록하며 하루에도 수천 개의 회사가 도산하는 미친 날이 시작됐어. 이어진 미국 증권가의 대폭락으로 직장이 사라진 사람들은 거리로 나오기 시작하고, 주식과 부동산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은 미국 경제에 낀 거품이 꺼지며 파산하기 시작했고, 결국 미국 은행까지 박산하기 시작하거든. 사치와 향락, 그리고 꺼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성공 신화까지 완벽한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당장 오늘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사태가 되어버린 거야. 근데 이때 미국에 먹을 게 부족한 건 아니었거든. 마트엔 먹거리가 넘쳤지만 사람들이 이걸 사 먹을 돈이 없었던 거지. 농촌에선 농작물을 수확해도 팔리지 않으니 애써 키운 농작물을 태우고 있었어. 그러다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된 루즈벨트는 적극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손을 쓰기 시작하는데, 자본주의의 끝판왕 미국에서 마치 공산주의처럼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정 자본주의 정책을 펼치게 돼. 한편 미국발 대공황으로 세계 많은 나라들이 휘청거리는데, 각국은 각자의 방법으로 이 사태를 해결했지만 이 사태를 손써볼 방법도 없이 정통으로 맞은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1차 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이야. 그렇게 안 그래도 힘든 독일은 결국 흑화해버렸고 다시 한번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되지. 그리고 이 세계대전에서 미국은 전쟁 특수를 톡톡히 누리게 되고 다시 일어서면서 지금까지도 최강으로 남아있어. 한 줄 요약, 미국은 무너지지 않는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들을 살펴보면 세계 대공황이 있었고 또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또 이런 부분을 이제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 제도로 조금 국가 안정화를 시키는데 좀 많은 이바지를 했는데, 요 과정 안에서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이 있었다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다시 전쟁 군수 산업에 투자되었던 많은 부분들이 이제 다시금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제 성장, 전쟁, 그리고 경제의 침체 등이 사실은 사회보장 제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은 이제 경제 호황과 복지 황금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 2차 세계대전 후에 이것들을 복구하는 과정 안에서 서구 국가들이 경제 호황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독일로부터 많은 이제 뭐 패전국으로부터 받는 어떤 보상금이죠. 이것들을 통해서 좀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고, 연합과 단합이 마무리가 되면서 국가 재건 사업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국가 재건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실은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죠. 전쟁 이후에 안정적인 시대가 도래하면서 많은 결혼과 출산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요렇게 아동이 또는 출생률이 높아지게 되면 아동을 위한 형태의 소비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소비가 많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내수시장이 활성화가 되게 되겠죠. 그 과정이 사실은 경제의 호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유럽에 있는 그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많은 국가들이 그런 호황을 누리다 보니 전체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시기를 빌어 사회보장제도가 엄청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나타나 있는 많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보완하기 위한 뭐 기아, 그리고 뭐 고아, 뭐 이런 형태의 문제들,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복지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또 이제 국민들의 안정과 통합을 위해서도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기도 했고, 더욱이 사회보장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충분했고, 그리고 이전에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켰었던 개념들도 있었고, 여러가지 차원들 때문에 다시금 사회복지가 확대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험한 빈곤층에게만 제시되었던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을 이제는 모든 계층에게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편주의 제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저생계 수준에 맞춰져 있었던 급여의 수준도 일반적인 생활 수준까지 보장을 하는 정도로 변화되게 된 거죠. 이걸 토대로 아주 국민들을 위한 형태의 어떤 사회보장제도가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다음은 다시 경기 침체가 나타나게 되죠. 이제 73년 이후 석유 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있었던 경제의 황금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성장 고실업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요런 이제 저성장과 고실업 상태는 더 이상의 복지비 지출을 이제 허락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었죠. 그래서 복지의 축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국은 1996년도에 무기한 우리가 요보호 이제 요부양 아동에게 주는 이제 부조금을 5년 한시의 빈곤가족 한시 부조로 개정하게 됩니다. 무기한 주던 걸 5년으로 줄인다는 거죠. 이러면 어쨌든 복지의 축소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입니다. 농경사회의 농민이 노동자로 전환하게 되면서 이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됐죠. 또는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하게 되었고, 가족제도가 농업을 위해서는 대단히 대가족이 유리하지만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점차 가족 구조가 축소되게 되었죠. 그러면서 아동과 청소년, 노인 등 양육과 부양이 필요한 대상들이 가구 내에 많아지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사회복지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베이비붐입니다. 출생률이 갑자기 급등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 아동의 증가로 인한 재정 지출의 증가는, 또 가족 소비 지출의 증가는 유효 수요를 증가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켰다. 그래서 아동이 많아지면서 경제가 호황을 누리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복지도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의 증가도 있었죠.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아동이 아니라 성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많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우리 시장에 노동 인력이 굉장히 증가되게 되죠. 반면에 더 이상 출생은 늘지 않으니까 경제는 둔화되게 됩니다. 이러면 당연히 인력은 많고 경제는 둔화됐으니 실업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경기가 침체가 되고 당연히 사회복지를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고령사회 대두가 또 사회복지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기대 여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 있고요. 반면에 노인 부양 의식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인 인구의 증가, 여성 가구의 증가, 실업자의 증가 등으로 복지비 지출은 많은데 경제는 침체되고 노동 인력이 감소돼서 재정 수입은 줄고 하는 형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사회민주주의 그리고 복지국가가 점차 몰락하게 되죠. 많은 복지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더 이상 복지비 지출을 통한 경제 성장이 불가능한 지경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복지 제도를 또 대폭 완화하기도 하죠. 이 완화하는 형태는 사실은 다른 형태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의 국가들은 다시 시장 경제를 핵심으로 두고 어떤 일부의 경제들은 또 가족 복지 정책과 이제 노동 시장 정책, 이제 고용 복지 정책을 조금 더 비중을 더 많이 두는 거죠. 공공부조나 보험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반면에 다른 형태의 가족 활성화 그리고 가족 복지, 고용에 대한 정책만 좀 늘려서 얘를 줄이고 얘를 늘려서 복지 정책 자체를 통해서 경제의 성장의 안정화를 좀 꾀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죠. 이것이 이제 좀 이분화되고 있다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사회보장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먼저 복지 수준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것을 측정하는 기준을 탈상품화 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노동에 참여하지 않고도 일정 수준 이상 삶을 누릴 수 있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에스핑 앤더슨 요 사람의 탈상품화 지수를 통해서 복지 수준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보수주의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3인주의 복지국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인주의 복지국가가 탈상품화 지수가 가장 높겠죠. 자유주의적 복지국가가 탈상품화 지수가 가장 낮겠고요. 노동하지 않으면 삶을 잘 누릴 수 없다라는 기준입니다. 요걸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3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요 복지국가의 탈상품화 지수는 이렇게 43점, 35점 정도 수준입니다. 자유주의는 21점, 20점, 노동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낮다는 거죠. 한국을 통해서 볼까요? 요거는 2020년에 측정한 이제 탈상품화 지수입니다. 한국은 한 14점 정도 돼요. 호주보다도 낮고요. 일본보다도 낮고요. 전체 평균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한국은 노동하지 않으면 일정 수준의 생활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복지비 지출이 많다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처참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비 지출이 이제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은요, 전체 총 생산량에서 복지비가 얼마만큼 차지하냐, 전체적으로 100 중에서 한 20은 이 공공사회 지출 또는 사회복지비로 지출을 하는데 한국은 한 14%밖에 안 됩니다. 여전히 부족하다. 전체 평균이 21%인데도 반해서 한 30-40%는 적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도 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람시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하는 겁니다.
일단 헤게모니라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구성원 다수가 복지가 좋다라고 인식하는 그러한 사고가 우리 사회에 이제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 많은 사회에서 지배계층이 가지고 있는 지배계층에 동의한 어떤 문화적인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겁니다. 지배계층,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그것으로 부를 축적하고에 대한 이슈가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지배층의 헤게모니가 자리가 많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는 안 돼. 오히려 사람들 더 게으르게 해. 우리가 열심히 일만 하면 얼마든지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어. 이것은 생산 수단이 어느 정도 확보된 사람한테만 가능한 일이죠. 이런 지배계층의 어떤 헤게모니를 뒤집는 것이 중요하다. 뒤집는 건 너무 공격적일 수 있으니 일단은 어떤 일반 대중의 헤게모니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걸 주장한 게 이제 그람시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람시가 얘기한 것들 중에 포드주의, 또 진지전, 그리고 헤게모니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람시는 지식인이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고 봤어요. 전통적인 지식인은 주어진 체제를 고수하고 발전적 변화를 저지하는 지식인이고요. 유기적인 지식인은 새로운 사회 질서를 형성하기 위한 형태의 지식인입니다. 주어진 체제를 고수하고 발전적 변화를 저지하려는 성향, 전통적인 보수파, 유기적인 지식인은 진보파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지식인들이 사실은 헤게모니를 조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대중들은 전체적인 맥락과 참된 이치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지식인들이 이것들을 이해하고 이런 이해된 것들 또는 대중들이 원하는 형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과 방향들과 이상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그 정치 체계와 체계들은요, 지배계층이 가지고 있는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념적 기구, 그러니까 교육, 언론, 종교 등을 통해서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좋다라는 이념을 자꾸 심어주려고 하고요. 정치적 기구, 경찰, 검찰, 국정원, 법원 등이 어떤 정치적 전복을 꾀하는 세력들을 조절하고 통제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배계층이 이렇게 헤게모니와 어떤 사회적 구조를 장악하고 있으니 지식인들이 이런 일반 대중을 깨워서 이 지배계층의 헤게모니가 일반 대중의 헤게모니로 전환되는 형태를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식인들이 일반 대중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를 전달하고 그걸 중심으로 권력을 확보하고 확보된 권력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변화시키는 것. 어쩌면 노동자 계급이 정당을 확보하고 사회주의를 통한 민주주의를 실현한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변화상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으로 일단은 복지에 대한 의식과 경제체계에 대한 조금 새로운 형태의 통찰을 통해서 사회보장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시간을 넘지 않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다 보니 좀 장황하게 길어진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궁금한 점이나 또 알고 싶은 사항들은 오프라인 시간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고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